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요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따끈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대책, 그래서 이제 보완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발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이제 꿈틀거리고 기대 심리가 가중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 올라가는 것을 조금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움직이니까 뭔가 필요하던 거예요. 뭐 집값을 잡기 위한. 그래서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더 이상 나올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왔던 대책들이 대부분 보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그래서 그 구멍으로 인해서 거래도 활발해지고, 또 주변에 이제 무슨 대외적인 환경, 또 이제 대내적인 환경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집값을 계속 잡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규제도 많이 나왔고요. 그 규제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잡히기보다는 일단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게 요번 대책안이 나온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과 이 객관적인 자료, 정부에서 나온 자료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고요. 방송이나 뉴스,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원문을 토대로 해서, 자, 받아들인 것을 자기의 뜻대로 뭐 이렇게 A 방안으로 낼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자산을 불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녁에 드라마 보고, 또는 이제 저녁 때 친구들과 만나서 맥주 한잔 먹고 소주 한잔 먹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 자산을 늘리고,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일단 그런 거에 대응을 못하게 되면 그냥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수많은 정보가 많은 지금의 현재 시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이 하나에 정보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 객관적인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서 뭐 부동산이 뭐 움직임이 없다,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은 주구장창 올라가기만 하고 조정은 없다, 상승만 한다, 그래서 용산, 여의도, 영등포가 최고다, 또는 이제 강남이 최고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자, 부동산이라는 건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규제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자,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자, 풍부한 유동성을 자금으로 해서, 자,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더라도, 자, 어떤 특정 지역에 도로나 철도망이 들어가게 되면, 자, 국지적으로 또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점점 자, 다양한 규제와 지금 환경에 이제 놓여 있는 현 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원문을 보게 되면 좀 현명하게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실 수도 있고 대응도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일단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 3장, 4장 정도는요. 자, 지금 방안 대책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가격이 움직이고 기대심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그러니까 대책에서 뭔가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 자, 이 부분이 좀 구멍이었어, 미스였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뭔가 부동산에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자, 이거를 땜질을 해야겠다, 자,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전국적으로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도 11월 2주차부터 장기간 32주차, 그러니까 32주 동안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규제책 중에서도 3기 신도시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서울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3기 신도시가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명확해지고, 또 이제 이게 공급되는 데까지 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울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굉장히 기대적인 심리가 풍부해지면서, 일단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세를,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의 재건축 상승세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니까 또 역효과가 일어났죠. 자, 신축, 지금 현재 강남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 5년차 미만
기반의 아파트가 자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 움직이면서 이제 신고가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5년차가 비싸지니까 이제 10년차 아파트까지 이제 움직였고요. 자 주변에 이제 서초구라든가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까지, 또 이제 한강 건너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까지 움직였고요. 자 이제 강북 14구까지 움직이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요? 갭 투자의 성지, 이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까지 움직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안이 자, 10월 1일 날 그 뭔가 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그 강남 4구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예,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최근 9월달 기준으로 이제 고개를 반짝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북 14구 예, 잔잔하게 가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우상향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원인이 된 예,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서울의 거래량 점차적으로 회복세, 그리고 갭투자, 이상거래, 자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 증가하고 있다, 이걸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서울 거래량은 올라가고 있고, 자 가격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갭투자 예, 이것도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게 서울이더라.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상한 거래도, 의심되는 거래도 많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2019년 8월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최근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를 보더라도 상승론과 하락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서울의 그 가격은 제가 전에도 흐름을 중요시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회복은 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교통부 정말 부동산 가격 모니터링을 가장 빡시게 하는 정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기관에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뭔가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안책을 어떻게 슬기롭게 주택가격을 눌러버릴지 지금 이제 방안책을 고심하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또 이제 다른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 보증금 승계를 해서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래서 지금 갭투자가 다시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자면, 갭투자 지금 환경은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갭투자를 잘못하시게 되면 매수하고 나서 좀 마음적으로 졸이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이 갭투자가 지역별로 달라질 수는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마용성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강남 4구 쪽에 신고가로, 또는 자 부동산을 지금 매수하려고 또 이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이 고가 지역이잖아요. 고가 아파트 지역들. 지금 이 아파트 지금 매수하고 나셔서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봐도 좀 투자는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굉장히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건 뭐예요? 역사상 최고가에 내가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아마 남을 만한 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 거,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투자는 좀 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 갭 투자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서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 이상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상거래 현상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상거래는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금리 유동성, 그리고 이제 그 고분양가, 그리고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시장의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라는 거는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저금리, 그리고 이제 유동성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가 되더라도, 일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대외적인 환경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출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빵빵 잘 나가야 되는데 일단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기업에 뭔가 숨통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를 낮추는 방향이 그 뭔가 일단 그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9.13 대책 이후에는 주택을 DTI나 또는 예, 그리고 또 LTV 또 강화도 했고요. 또 이제 DSR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RTI 제도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들어올 수 있는
또는 이제 개인이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조달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저금리 현상이 자, 주택 개인한테 오기보다는 일단 기업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흘러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심리 자체가 저금리 유동성 확대,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활발해지고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일단 서울 주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기업 쪽으로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일단 법인 사업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법인 사업자. 그래서 이제 법인 사업자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법인 사업자를 많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법인이 대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규제가 없는 거예요. 개인에 비해서. 그래서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법인을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을 지금 규제하겠다라고 나온 게 10월 1일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광의에 통하죠. M2. 그래서 이제 M2가 09년도부터 지금 현재 19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를 일단 안전자산, 자, 서울주택,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주택을 선호한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그 주택, 서울의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지금 주변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보완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 보다 3.7배가 높았다. 그래서 이제 분상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분양가가 상승하니까 기존 주택 수요 이동. 그래서 기존 주택이 상승을 했다. 가격적으로. 분양으로 또 수요가 이동. 기존 주택이 비싸니까 분양, 새 주택, 신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양으로 이제 수요가 이동이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분양가가 상승이 되고, 그래서 악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차단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토교통부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분양가에 대한 상한제 개선 발표 이후에도 안정세를 찾아가던 재건축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근 상승세로 다시 재확대되고 있고, 지금 기대적 심리감이 조금 고조되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13 대책의 안정적인 시장관리 기조 유지하에서 이상과열 징후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보완책 마련으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방안책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시장 안정 대책 보완 방안으로는 일단 관계 기관에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게 되고 입주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편법이라든가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자, 계약 등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함께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참여기관은 총 32개 기관에서, 자, 국토부 감정원, 행안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서울시, 서울시내 구청에서 이제 그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에 8월달, 9월달, 서울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8월, 9월 거래 신고 건 중 과거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 계약 의심 거래,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함께,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대출 관련 이상 거래 사례를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차입금이 과다한, 자, 그러면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도 함께 조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강남 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서울이면서 자, 강남 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고가주택, 차입금 비중이 높은 주택 또는 이제 그 차입금이 과다한 주택,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주택을 요번에 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금 소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이 위축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위축이 되면 어떻게 갈까요? 자, 좀 합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머리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 방식으로는 이상거래 건의 소명자료 검토,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겠죠. 당사자 출석 조사를 통해서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다운 계약서 안 하시면 좋겠고요. 자, 불법 전매 등 형사처벌이 의심이 되는 불법 전매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법 불법 대출 의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편법 증여, 자, 탈세 의심, 자,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히 조금 자금에 대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조금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더라도요, 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좀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업다운 계약서, 그리고 이제 불법 전매, 이거는 조금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매도자, 매수자가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유의해서 시장에 조금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란 행위가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상시 조사 체계를 이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1단계 그러니까 20년부터는 실거래 불법 행위,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래 근절,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토부 중심 상시 조사 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내년부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한 거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면서 고가주택, 그리고 차입금이 과다, 또는 전액 대출로 매입하시는 분들, 자, 그 사례, 의심 사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 차입금과 임대보증금이 조금 과다한 사례, 서초구 A 아파트, 그래서 이제 135제곱미터 이제 거래 물건인데, 매수자는 41세예요. 거래 금액은 36억. 그래서 자기 자금은 3억 2,700밖에 없는데, 자, 자금 조달 계획서에 예금 3억 있고 현금이 2,700만원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7억 포함했고요. 그래서 차입금이 약 32억 7,300만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입금으로 이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자기 자본금이 3억 2,700인데 36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차입금도 과다하고 임대보증금도 과다합니다. 근데 임대보증금은 충분히 이 지역에서는 7억 정도면 정상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차입금에 대해서는 일단 살펴보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편법으로, 또는 자, 우리가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일단 편법 증여, 자, 편법 증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요거를 이제 좀 이상하게 조금 보였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택 보게 되면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B 아파트 140제곱미터인데 부부 공동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39세, 38세, 그래서 30대가 매수를 했는데, 일단 거래 금액은 4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금은 16억 1,500만 원인데, 일단 예금으로 있던 자금을 이제 자기 자금 조달,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했다라고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작성을 했고, 일단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28억 1,500만 원.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약 0.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재건축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너무 낮잖아요. 이 지역 자체가 5천만 원짜리 전세가 어디 있어요. 자, 월세일 수도 있는데, 월세 보증금도 5천만 원 받는데 그렇게 흔치 않아요. 자, 44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인데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총 차입금이 28억 1,500.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이제 차입을 했는데, 부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긴 하나 차입금만으로 27억 6,500만 원을 조달하여 자금 출처가 의심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주택들 이제 지금 조사 대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만으로도 이제 거래한 주택, 그래서 이제 강남구 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74제곱미터, 그래서 34세, 거래 금액은 무려 30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보증금 19억을 포함해서 차입금 30억. 자, 그래서 이제 30억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 모두 차입금만으로 조달한 사례로, 특히 그 밖의 차입금,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게 되면 그 밖의 차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억
자금 출처가 의심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나이도 34세인데 일단 그 밖에 차입금 어디에서 빌려왔는지 일단 이게 혹시라도 그 부모의 재산을,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법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빌려주지 않았을까, 예, 좀 자금을 전달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사례를 좀 의심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금거래 또 다른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초구 D 아파트고요. 194.5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 공동매수 45세, 41세 부부가 이제 공동매수를 했는데 거래금액 36억. 그래서 이제 총 자기자본은 19억 3천, 총 차입금은 16억 7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성은 자기자금 8억 1천만 원이었고요. 그 남성은 자기자금 11억 2천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땐 여성분은 차입금이 4억 5천, 남성분은 12억 2천. 그래서 부부 공동으로 증여, 상속, 대출, 예금, 현금 등으로 매수했다고 신고를 했지만 현금 보유 13억, 차입금 16억 7억. 자, 차입금이 굉장히 과다하다. 16억 7천만 원이. 그래서 이제 자금 출처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타 차입금 서초구 2 아파트입니다. 186제곱미터. 나이는 40대. 그래서 20억 9,700만 원 아파트를 이제 거래를 했는데 일단 그 자기 자본금은 12억 8,700이고요. 그리고 총 차입금은 8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차입금 자 1억과 현금 6억 9천 등 자금 출처가 굉장히 의심이 된다. 그래서 현금이 많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이 많아도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소명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가 상담도 많이 하는데 뭔가 잉여금이 많은 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고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 이런 의심사를 사서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올까봐 자 주택을 매입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일단은 요러한 내용들 뭐 전부 다 뭐 문제가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일부는 문제가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자본에 대해서 자기 자본,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자금 추초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일단 기재한 내용과 좀 다른 내용에 의해서 이제 그 자료가 이제 소명이 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추초 계획서는 좀 내가 명확하게 소명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타 차입금 과다 이 두 번째 사례를 보게 되면 자 대부분이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에 몰려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강동구가 나오는데 강동구 F아파트 59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매수 38세 33세 그래서 거래 금액은 10억 원 정도인데 지금 서울의 웬만한 지역 가면 그 10억짜리 아파트 신축이면 굉장히 뭐 놀멀한 예, 거래가액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자기 자본금이 3억 3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처분해서 3억 3천을 마련했다. 근데 총 차입금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30대 부부가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입금 중 가족 간 대출 등 가능성이 있어서 자금 출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렇게 이제 자금이 전달되게 되면 일단은 이게 증여로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 분명히 예, 대출, 그러니까 사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께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가지고 증여인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가족간이라고 했을 때도 일단 이게 그 사채 관계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예, 법률적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일단 그 지금 현재 의심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서울 지역이면서 강남 4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영송 지구, 그다음 마포, 용산, 예, 성동구 지구, 자, 요런 지구에 대해서 이제 고가 아파트,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예, 또는 우리가 이제 이 뭔가 그 전세가가 너무 높은 거,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이 조금, 근데 대부분 제가 지금 보니까 나이대가 너무 어려요. 어린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또 고소득 전문
그 직군에 또 속해 있으면 자본을 그만큼 빨리빨리 만들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의심사례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고가 아파트면서 서울 지역이면서 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다. 그럼 서울이라는 지역에 이제 우리가 좀 자산이 있다라는 분들이 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생기겠죠. 자, 제약이 생긴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냥 있을까요? 자, 다른 지역들도 이제 많이 눈여겨볼 텐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신다 그러면 좀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흐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보완 방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LTV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 요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별표 5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개인 사업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현행 개인 사업자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LTV 40% 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 요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개선안이 주택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도 LTV 40%를 규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투기지역, 자, 투기과열지구 법인, 자, 요거 중요하죠.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현재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LTV 규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왜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생각 정말 못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설마 한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얼마나 똑똑해요. 똑똑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고요. 그러니까 법인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규제가 없는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래가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선안이 주택 임대업 또는 주택 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그러니까 개인과 동일하게 자, 뭔가 이제 제도를 도입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인도 자, LTV가 규제가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40% 이게 개인과 동일하게 LTV가 규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법인이 대출을 받는 데에는 아직도 제약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제 지역 다 투기과열 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법인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신탁사를 통한 그 부분에서도 일단 LTV가 규제가 없었지만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행 부동산 담보 신탁을 활용해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현재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었다. 자, 정부에서 이거 정말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똑똑하잖아요. 예, 이쪽으로도 또 많이 자, 고액 자산가들이 이쪽을 통해서 움직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를 늘리고 또 이제 서울의 그 주요 핵심 지역에 뭔가 좀 갭 투자할 수 있는 그 용도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눌러주기 위한 자, 개선책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규제지역 소재주택 신탁 관련 자,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 LTV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 지역은 60%, 그럼 비규제 지역은 규제가 없구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부에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어느 뭔가를 하나를 시행할 때요, 정부에서는 자,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원만하게 조정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자, 이게 경기가 너무 위축되어 있으면 원만하게 뭔가 제도를 풀어주면서 상승시키는 작용,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흐름을 적정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도 야, 이거 한 번에 나왔으면 이거 주택가격 다 잡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그렇게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갑자기 위축돼 버리면 예,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자, 정치를 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 어려움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더라.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축소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고가주택, 지금 전세 그 대출도에 뭔가 손을 보게 되는데, 고가주택 시가 9억 원 초과. 그래서 이제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등기 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은 했는데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요. 등기 전에.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가주택은 9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9억 원을 초과한 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겠다. 자, 요 제한하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 고가 아파트 9억 원 초과주택 1주택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 집은 전세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1주택자면서, 자, 이 전세를 준 자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차후에 제가 한번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여튼간 여러분들 9억 초과 주택 갖고 계시고요. 일단 1주택자에 대해서 그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이거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현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2주택 이상 보유가구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허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어가도 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이 제한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요번에 이제 개선사항이, 자, 요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고가주택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전세 수요가 발생에 돼서, 자, 전세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 보증이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직무상, 예, 직무상, 자, 발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거겠죠. 자,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그 공적으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못 받는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황 2019년 9월 기준으로 31개의 투기과열지구 전적 민감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정량 지정 요건 기준 그 개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충족을 시키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지정을 할 텐데, 일단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기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이 방송이라든가 이 신문 방송에서 굉장히 떠들어댔기 때문에. 자,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량 요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하고 지역을 놓고서 일단 시장에서는 그 뭔가 정부에서 한 발짝 물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분들도요, 추측이에요, 추측.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간다라고 이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지정 검토 방안, 그래서 직감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하겠다. 그리고 이제 핀셋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검토 지역으로는 시군구 단위로 하겠고요. 최근 1년간 분양가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파리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서울이에요. 서울 중에서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그러면 강남 4구하고 마영성 지역이겠죠. 자, 이 지역은 분명히 핀셋 조정을 할 텐데, 일단 핀셋 조정이 시군구 구별로도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아래서 살펴보게 되면 동별로도 할 수 있게끔 뭔가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정비사업, 자,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 확인이 우려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검토 지역에 포함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정하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핀셋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동별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자, 어떤 강남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있더라도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는데 일부 강남구에서도 예를 들자면, 예, 가격이, 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해당 일정 같은 강남구라고 하더라도 이쪽 지역이 올라가는데 이쪽 지역은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 지역 때문에 전부 다가 지정이 돼버리면 이쪽 지역은 정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핀셋, 그래서 동별로 이제 지정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정말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검토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자, 정비 사업 이슈, 일반 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이고요. 그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강남 사고 그리고 이제 마영성 지역, 자,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울 지역이 규제가 굉장히 빡세지는구나,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정된 건 아니에요. 뭔가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직 시행령이 개정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밟겠다라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보완 방향.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료를 보게 되면 그 현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특집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 사항이 나왔죠. 다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 중에서 자, 일부 철거 중 단지, 그래서 이제 이주나 철거하는 단지 중에 대해서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완사항으로 나온 게 일단 재건축 재개발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거나, 또는 이제 시행령 시행 후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이미 받았거나, 관리처분 계획을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시행령 이전에, 시행 이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자, 시행 이후에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나오고 나서요, 자, 이주하고 또 이제 철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 철거가 완료가 되고 나서 통상적으로 이때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하고, 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6개월밖에 안 줬다라는 거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철거 단계에 들어간, 자, 그리고 철거가 막바지에 들어가고 모델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해당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만이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6개월간이라는 거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그 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주택조합도 그 시행령 시후 이후에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 상한제를 적용 제외하겠다. 그랬을 때 이것도 굉장히 그 물리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주가 다 완료가 됐고 철거가 거의 끝나는 시점, 자, 시점에 근접한 지역들만이 일단은 그 분양가 상한제에서 좀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일반 사업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마찬가지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우리가 시행령 시행 후에도요 6개월 이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만약에 신청을 해서 피해 갔습니다. 피해 갔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위해서 제외는 된다고는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에는 그래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선분양을 하든 후분양을 하든 피해갈 수 없게 만든 거고요.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자, 좀 가능하게 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 지역 같은 경우에 자, 허브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그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분양가 산정 규칙 개정을 자, 10월 중에 자, 시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택법 시행령은 상한제 적용 기준 등 자, 개선을 하고 전매 제한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분양 우리가 주택공급 규칙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 건축 공정을 강화를 해서 지상층, 그러니까 골조공사가 3분의 2 이상이 완료가 돼야만 후분양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자, 이거는 이제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무조건 이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안정성을 위해서도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개선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양가 산정규칙, 그래서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기준을 개선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조실 법제처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10월 중 시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10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가 들어가고요. 10월 중순, 10월 하순에는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10월 말쯤에 이제 공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종 공포 및 시행 시점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일정 등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목표를 잡고 있는 거는 10월 말에 이제 그 공포를 통해서 위에 그 개선 사항을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그 개정 후속 조치를 살펴보게 되면 민간 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 내에서 거주 의무 기간이 부과가 된다. 그래서 이제 거주 요건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거주 요건 같은 게 생겼는데요. 일단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서울 주요 도심의 고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될 경우에는 사실 진짜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거주 기간 5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당첨만 된다 그러면은요. 일단 이거는 크게 뭔가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굉장히 뭔가 의미하는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전혀 걱정하실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일단 거주기간, 의무기간이 5년 동안 부과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이주시 LH 우선 매입, 그래서 매입 금액 차등화, 입주자 거래 실태 조사 근거 마련,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 위반 시 처벌 등이 마련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거주 기간, 우리가 LH에다가 우선 매입하면 똥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그냥 5년 버티고 거주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는 근데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요자, 실수요자라 그러면 5년은 살아야지. 그래서 5년 안 살고 나가는 사람은 일단은 넌 투기꾼이야. 자, 투기꾼이니까 일단은 LH에서 우선 매입 청구권을 발생을 시킬 거고, 일단 시세는 일단은 주택가격 상승률, 공식적인 상승률에 의해서 그 가격을 쳐주겠다. 그렇지만 이 당첨 로또 분양 받은 사람들 미쳤습니까? 5년 거주 의무하고 양도차익 남기려고 거주를 하시겠죠? 그랬을 때 전혀 제가 봤을 때에는 실수요자에게 지금 공급을 한다라는 점, 그랬을 때 그 실수요자가 5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을 거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지켜봐야 돼요. 왜? 국회의원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여당과 또 야당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의사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합의를 해갔냐에 따라서 또 시기라는 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발의는 9월 26일 날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 흐름도 한번 여러분들과 유심히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겠지만, 지금 이러한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문을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에도 좀 의심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판단을 하자 그러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 그리고 또 이제 법인, 이제는 앞으로 투기가지고 투기지역에서는 개인과 동일하게 40% LTV가 적용이 되고, 매매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거주기간이 5년으로 이제 부과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동별로 핀셋 조정이 가능하게끔 해서 어떤 특정 지역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 특정 지역 때문에 조금 소외되고 가격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이 같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핀셋 규제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에 대한
뭔가 자금의 이동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법인을 제한하면서 분명히 그런 포인트, 앞에서 제 거 영상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